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수사반장의 수사반장 이종혁입니다. 아이고, 다 갔네요. 뭐가 다 갔을까요? 추석 연휴가 다 갔어요. 저번 주 유튜브에서 그 얘기 했잖아요. 왠지 먹을 거 막 이렇게 꼽을 쳐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지나고 나면 남겨놓은 거 어디 갔어? 이러같이 허무하시죠? 이게 몇 년 만에 돌아왔던 거잖아요. 이렇게 긴 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달력에서 했더니 몇 년 동안 없다고. 몇 년 동안 열심히 일만 해야 된대요. 그래도 뭐, 그죠? 예, 또 일 또 열심히 해야죠. 일을 하는 것도 뭐 축복이잖아요. 그죠? 근로의 축복.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맞겠다. 하여튼 뭐 여러분들 요즘 메일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메일 계속 열심히 주시면 메일에 맞춰서 더 열심히 제가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아마 자막이 나가고 있을 거예요. 18일 날은 경기도 의정부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요. 25일은요 울산을 갑니다. 울산. 경상남도 울산이라고 그럴 뻔했어. 울산광역시를 가지고 아마 좋은 얘기 해드릴 게 너무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면 또 깜짝 놀랄 재밌는 이야기와 정보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와서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종목은 과연 어떤 걸까요? HD 현대에너지입니다. 그래요. 이거 뭐 관심 있는 분들이 요즘 꽤 있더라고요. 왜냐? 이렇게 오른 다음에 계속 멈춰 있다 보니까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여러분 HD 현대 그룹에 들어가 있는 회사잖아요. 근데 HD 현대가 주로 중공업 쪽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과연 얘네가 이 안에서 뭐를 하냐? 얘네는요 태양광이에요. 태양광. 제가 오늘도 계속 얘기하겠지만 얘네는 결국 이러니까 어디하고 해요? 한화하고 계속 비교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너무 과대하게 좀 보시는 경향도 있는 회사?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이 회사는 2016년도에 설립되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태양광을 담당하는 회사예요. 고객이 필요하는 태양광에 대한 그 니드들, 태양광에 관한 여러 가지들을 다 들어주는 거를 목표로, 충족시킨 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아직까지는 회사가 그렇게까지 되는 회사는 아니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이 회사의 대표적인 사업부는 뭐냐면요, 태양광 모듈이에요. 이 모듈이 얘네 매출에서 거의 한 70% 되고요. 30%는요, 이 30%는 솔루션인데, 솔루션이 뭐냐면 제어 시스템, 뭐 ESS 같은 거 있죠. 이런 게 제어 시스템이거든요. 이런 게 한 20% 되고요. 그리고 10%는 이게 수주계약이 한 10%. 그래서 얘네는 태양광 모듈입니다, 솔직히. 태양광 모듈 회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수출 비중이요 굉장히 클 것 같죠. 제가 이따가 하나하고도 비교하겠지만요. 이 회사는 수출 비중이 35%밖에 안 돼요. 그럼 이 회사의 약 65에서 70은 어디서 나오냐? 전부 내수입니다. 그러니 장사가 여기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잘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65에서 70이 내수에서 나오는데 우리나라 태양광이 뭐 물론 뭐 계속 얘기는 나오겠지만 지금 그렇게까지 막 하기 편한 구조로 돼 있지는, 그리고 최근 몇 년간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해서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수출도 아까 35% 하는데 어디로 주로 제일 많이 하냐면요. 미국 쪽하고 유럽 쪽이 비슷합니다. 거의 한 반반, 미국이 좀 더 많아요. 근데 그 정도 하는 거고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얘는 미국향 매출 잘 들으셔야 돼요. 작년에 86억 했어요. 86억. 근데 올해는 330억이 좀 넘을 것 같아요. 몇 배예요? 되게 크죠? 84, 32, 4배. 근데 잘 금액을 보세요. 86억, 330억. 이거 중소 개별 기업도 아니고 HD 현대 달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러냐면 HD 현대 에너지라는 거에 너무 많이 현혹이 되어 계세요. 이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 보면. HD 현대인데 이래요. 근데 그런 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나중에 오히려 그 투자하시는 분들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에서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미국의 매출 증가세는 뭐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죠? 트럼프가 IRA 수정안을 통과시켜 버렸죠. 이제 보조금 못 주게 하는 거 잘. 그래서 이게 기간이 되게 빨리 단축이 됐어요. 그 기간 안에 어떻게 해서든 보조금 받으려면 빨리빨리 뭐 짓고 뭐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선제적인 수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한 1, 2년 이상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단계는 불리하진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제가 아까도 계속 하나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럴까? 우리나라 태양광의 제일 유명한 업체는 하나솔루션이잖아요. 그죠?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하고 비교를 좀 많이 합니다. 이 하나솔루션에서 특히나 이 태양광 부분을 담당하는 회사가 어디예요? 하나큐셀이죠. 요걸 잘 보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 HD 현대의 매출은요 한 4,200억 정도 돼요. 하나 큐셀은
연간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태양광으로 7조입니다. 좀 전에도 이런 말 했죠. HD 현대라는 거에 너무 많이 현혹이 되어 계시다. 하나 솔루션하고 여기는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7조하고 여러분들 4,200억이 어떻게 비교 대상이 됩니까? 앞에 한화, HD 현대, 물론 한화가 좀 더 그룹은 크긴 하지만 그래도 HD 현대인데 이래버리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올바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혜택은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걸로 7조짜리하고 4,200억짜리를 지금 비교한다는 건 전 좀 어불성설이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한화큐셀은요, 매출의 이 7조의 90%가 외국 수출입니다. 해외에서 나와요. 특히 어디에서 나오냐면 거의 미국에서 다 나옵니다. 근데 얘네들은 아까도 말했죠. 65에서 70 국내 매출이에요. 그러면 35 정도? 그게 해외 매출이에요. 그러면 해외 매출이 더 작죠? 더 크게 차이가 나겠죠? 이 차이보다 더 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해외 쪽 뭐 이런 거 비교한다는 게 조금 솔직히 말해서 전 되게 많이 부끄러워요. 그리고 국내 얘네 65에서 70이 국내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국내 태양광 까는 거 어디 거 많이 깔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한번 태양광 깔린 데 가보십시오. 중국 것들 지금 되게 많이 깔립니다. HD 현대가 이게 과연 이 회사에 대해서 이 주가를 합당한 주가로 봐야 될지는 전 솔직히 말해서 계속 의문은 갖는 회사예요. 제가 이 회사를 뭐 나쁘게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너무 과장되게 지금 돼 있어요. 왜냐면 이 회사 여러분 아실 겁니다. 폴리실리콘 그거 뭉치면 인곳이잖아요. 인곳 가지고 만드는 게 뭐예요? 예, 웨이퍼잖아요. 웨이퍼. 그거 가지고 뭘 만들어요? 태양 전지 만들죠? 그게 뭐예요? 셀. 이거를 붙여서 뭘 만들어요? 태양광 모듈 만들죠? 이거 가지고 뭐예요? 이제 시스템. 태양광 시스템으로 운영하죠. 태양광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근데 얘네는 아까도 제가 뭘 만드는 회사 그랬어요? 모듈이라 그랬죠? 여기에서 뭐예요? 이쪽이죠. 태양전지부터 모듈 시스템 여기는요. 이건 하부 조직이라 그래요. 태양광에. 제가 그 전에 석유화학 할 때도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했죠. 쉽게 말하면 여기가 다운스트림이에요. 실리콘하고 인고 웨이퍼 이쪽은요. 장치나 이런 것 때문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술적인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OCI니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런 데들이 보면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회사 몇 회사밖에 없어요. 이쪽엔. 그런데 이런 데 보면 태양광 한다는 회사 대부분 다 여기야. 여기는요. 노동 집약적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여기는 돈들이 별로 안 들어요. 그래서 태양광 하는 업체들 보면요. 대부분 태양 전지나 모듈 한다 그래요. 폴리실리콘이나 인got 웨이퍼 한다는 회사는 별로 없어요. 쉽게 말하면 여기는요. 경쟁이 굉장히 센 분야예요. 이쪽은. 근데 HD 현대는 어디예요? 여기죠. 그럼 여러분 이랬을 거 아니에요? 한화큐셀도 그럼 여기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은 한화큐셀은요. 지금은 아닌데 전에 전 세계에서 하나 솔루션이 유일하게 한 게 있었어요. 요즘은 이제 그거 아니죠. 폴리실리콘부터 여기까지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회사가 하나였습니다. 지금 이게 끊기긴 끊겼죠. 그러지만 하나는 여기까지 다예요. 태양광에서는 하나가 대단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나솔루션하고 HD 현대에너지를 자꾸 태양광으로 놓고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말이 되나? 아무리 축구 선수라 그래도 손흥민하고 지금 초등학교 축구 선수하고 같이 장단점을 비교하면 이게 좀 아무리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대지만 이거는 아니잖아요. 전 좀 그런 느낌이에요. 태양광 분야는 제가 아까 좀 말했지만 국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 애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죠. 특히나 태양광은요. 지금 전 세계 90%를 중국이 다 독점해 버렸어요. 사실상.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심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도 뭐 모듈 셀 인고 웨이퍼 딱 이렇게 다 체인으로 나눠 설명드렸죠. 이 모든 부분들 중에 지금 중국이 안 먹은 부분이 없어요. 다 중국이 먹었어요. 어떤 분야든 경쟁을 하려면요. 1대1로 정정당당하게 중국 업체들하고 경쟁이 안 돼요. 국가별로 규제나 이런 걸 가하지 않으면 그래도 지금 중국하고 대결할 때 헉헉대는데 그냥 놓고 대결하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지금 이런 게 다 필요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태양광 산업들은 계속 앞으로도 구조적인 성장은 할 가능성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각국 정부들이 탄소 중립하고 있죠. 근데 탄소 중립 아예 대놓고 외면하고 있는 나라 한 나라 있죠. 미국. 참 이거는 지금 문제야. 근데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다 지금 정부가 어때요? 탄소 중립하고 있죠. 탄소 중립하려면 어때요? 신재생 에너지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고 두 번째는 또 왜 태양광 이런 쪽이 그래도 좀 볼 필요가 있나 하면은 여러분들 그리드 페리티라고 하죠.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가하고 화석 연료야 이게 경제성이 비슷해지는 그걸 그리드 페리티라고 그러잖아요. 그 가격대를 내려와야지만 경쟁력이 생겨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는요. OCI가 막 폴리실리콘 가지고 난리치고 이럴 때는 그리드 페리티라는 게 잽이 안 됐어요. 그래서 실은 폴리실리콘이 그렇게 발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OCI 주가가 그때 날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아직까지 박살난 상태로 있는 게 그때 거품이 너무너무 심해버린 거예요.
실은 게 말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누가 그걸 써요? 지금 예를 들어서 태양광 킬로와트당 예를 들어서 1,000원이야. 근데 화석연료는 50원이야. 그럼 누가 이거 1,000원인 걸 씁니까?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는 그 정도로 많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그 당시에 이거 뭐 태양광 낸다는 거 사기예요, 사기. 그 당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생산만 하면 뭐해? 쓸 수가 없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는 그리드 페리티에 거의 다가왔어요. 왜냐? 제반 여러 가지 기술들 있죠. 그런 것들이 지금 가격이 옛날보다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됐어요. 그런데 누가 또 그런 얘기 하실 수 있어요? 반장님, 아무리 그래도 원자력은 아니잖아요. 왜 맞아요? 원자력하고 태양광하고 하면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발전 단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세요? 아직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원자력이 5분의 1 값이에요, 태양광이. 워낙 싸요, 원자력이. 그러니까 원자력 안 좋다고 말하는 분들도 인정할 건 해야 돼요. 위험한 거지. 처음에 이게 지어서 완성까지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게 단점이지 단가는 싸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리드 페리티 된다며요. 그건 왜 그럴까? 다른 화석 연료들 있잖아. 그런 애들까지 다 넣어서 계산하면 이제 되게 많이 비슷해졌어요. 세 번째 또 왜 태양광 쪽 이런 쪽이 조금 빛을 볼 수 있냐면 AI 산업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뭐 전선주 날랐잖아요. AI 산업 하려면 데이터 센터 전기 많이 잡아먹잖아요. 근데 원자력은 여러분들 요번에 대통령께서도 뭐 100일 연설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원자력은 몇 년 걸려? 10에서 15년 걸려. 그럼 그거 언제 짓냐? 이게 진짜 아니 맞는 얘기잖아요. 그건 또. 근데 얘네들은 어때요? 빨라요, 생각보다 되게. 예를 들어서 나 일주일 뒤에 뷔페 먹어. 그 오늘부터 굶어. 뷔페 먹을 일주일 뒤에 어떻게 돼? 병원 응급실에 있지. 뷔페 못 가고 굶어서 영양실조 걸려서. 똑같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쪽이 관심을 받고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각국 정부가 지금 태양광에 대해서 관심 갖고 이런 부분들은 좀 의미가 있어요. 왜? 미국은 아니지만 왜? 이거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각국의 정책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정부 정책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중요한데요. 특히나 우리나라 정부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100일 연설할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신재생을 다시 기조로 잡고 있죠. 원자력이나 이런 거는 시설 기간 너무 많이 걸리고 위험하고 이러기 때문에 원자력에서 이제 신재생 쪽으로 지금 다시 이 정책 기조가 돌아섰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현대에너지는 국내 매출이 60에서 70. 그럼 뭐야? 현대에너지한테 좋죠. 이 부분은 나쁠 거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이거 할 때 기간 많이 걸리는 거 그 부분 얘기했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RPS라는 게 있어요. 신재생에너지를 공급을 의무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이 RPS 제도가 좀 익을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2012년도에 발생했어요. 그때 2012년도에요. 무조건 공급하는 의무 비율을요 2%.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걸 공급하면 2%는 무조건 신재생으로 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점점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요. 이게 2022년에는 이게 10%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2030년까지는 이게 몇 프로로 바뀌냐? 이게 25%. 그러니까 100이라는 에너지를 무조건 공급할 때 25는 무조건 신재생을 써야 돼요.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이걸 늘리겠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 부분도 신재생, 특히 이런 태양광 이런 쪽들한테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 지금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어야죠. 여러분 태양광 요건 아셔야 돼요. 태양광 지으려면 땅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저도 뭐 얼마 전에 어디서 읽은 건데 원전 2기만큼의 에너지를 뽑으려면 태양광 면적이 얼마나 해야 되는지 아세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축구장 100개인가가 필요하대요. 축구장 100개면 저 어디서 그렇게 쉽게 구합니까? 우리나라 산지 지형인데. 근데 산지 깎으면 또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잘못하면 산사태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참 우리나라가 딜레마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실은 태양광 하기가 그렇게 좋은 나라가 아니라고 요즘 많이들 말이 나오고 있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쨌거나 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전에는 보조금이었어요. 근데 보조금은 그냥 공짜로 주는 거잖아. 근데 이건 한계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금액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아리백이라고 아세요? 지금 그 탄핵받은 대통령하고 지금 현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전에 대선 토론 때 아리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리백 아시냐고 그러니까. 알리백이 뭐죠? 아시면 얘기해 주시면 되죠. 진짜 그때 저는 그거 보면서 좀 유치했어요. 계속 아시냐고 물어보는 것도 모르고 모른다 그러면 되지. 어쨌거나 아리백 이게 뭔지 아시죠? 신재생 에너지로 100% 다 쓴다는 거 이 아리백이잖아요. 근데 이 아리백이 2050년까지 아리백 100% 달성을 목표로 해서 뭐예요? 아리백 캠페인이라는 것도 있죠. 근데 여기에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 세계적인 회사들, 여러분 미국의 뭐 시총 물론 지금 요즘 2위죠. 애플 그리고 뭐 구글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이런 회사들이 지금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기준으로요 400개 기업이 이 아리백 100 캠페인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아리백을 이룩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은요, 지금 자기가 쓰고 있는 에너지대 100%를 전부 다 신재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2050년까지 이 아리백 100에 들어가 있어서 이제 점점 이 태양광 쪽 관련해 가지고 이 신재생 쪽으로 쓰겠다는 회사들은 많고, 그게 정책 기조인 건 맞아요. 아무리 미국의 트럼프가 그렇게 해도 전 좀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다음 대통령이 혹시 뭐 공화가 될지 민주가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공화가 된다 그래도 뭐 지금같이 화석연료 무조건 오케이, 신재생 사기야, 이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 이쪽으로 계속 가려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도 주가 흐름 나오고 있지만요, 이걸 너무 확대 해석해서 좋게 본다는 건 전 좀 아닌 것 같아요. 하나솔루션을 잠깐 보더라도요, 단순 차트 비교하긴 그런데 어쨌거나 한번 주봉으로 보시더라도 한번 보세요. 이게 하나솔루션이고 이게 HD 현대예요. 하나솔루션은 지금 이미 오르고 나서 어때요? 이게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HD 현대는 어때요? 조정 받고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죠. 근데 여기서 물론 올라온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하나솔루션하고 현대하고는 잽이 안 되고 진짜 시장이 더 커지면 해외거든요. 근데 해외에서 이미 하나는 꽉 잡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HD 현대라는 거를, 현대라는 이름이 앞에 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너무 좋게 보고 이게 더 올라갈 거야 라고 무조건 보는 게 맞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하나솔루션을 노리는 게 더 나은 게 아닌가, 전 이런 생각도 좀 한번 해보거든요. 지금 이거 갖고 계신 분들 질문 들어왔는데요, 여기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글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 지지하는 모습, 어떻게 보면 조종받는 모습이라고 해야겠죠. 이 조종받는 모습이 결코 그렇게까지 아주 안정적인 모습까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프라인 무료 주식 강연 찾아가요 이반장. 10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 경기도 의정부로 찾아갑니다. 주식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번 종목은 대한유화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주식기계에서 가장 이름이 유한 회사죠. 주가도 유해요. 대한유화 1970년에 설립한 회사죠.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계 어떻게 보면 선구자, 개척자 같은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요, 합성수지 공장이라는 거를 돌린 회사가 바로 이 대한유화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사업부는요, 제일 큰 사업부가 워낙 석유화학이에요. 말 그대로 유화하기 때문에 석유화학. 근데 다른 사업부도 있어요. 근데 여기가 85에서 90이에요, 매출. 그래서 다른 걸 솔직히 볼 필요가 그렇게 없어요. 뭐 산업용 가스 좀 있고요, 유틸리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합쳐서 10% 될까 말까? 그러니까 이 회사는 거의 석유화학이 다 혼자 먹여 살린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럼 이 석유화학을 어떻게 볼 거냐? 이 석유화학은 두 개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하나가 뭐냐면요, 기초유분 및 모노머라고 하고요, 그 다음 하나는 폴리머. 이 두 가지로 되는데요, 기초 유분 및 모노머는 이게 뭐냐면요, 이 석유화학 기초로 해서 만드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에틸렌이나 여러분들 프로필렌 잘 아시죠? NTC, 우리가 나프타를 분해한다 그러거든요. 이 나프타를 분해할 때 발생하는 주산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보면은 뭐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 이런 다양한 재료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초 원료로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에틸렌이나 이 프로필렌 이런 것들을, 이게 석유화학 산업들에 들어가서 기초로가 된다. 그래서 얘네들을 기초 유분이라고 불러요.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왜냐면 더 들어가시면 여러분 되게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이 폴리머. 이 폴리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혹시 앞에 폴리 이름 들어가 있는 거 있죠? 폴리프로필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폴리에틸렌, 그리고 또 여러분들 PVC라고 부르는 거 있죠? 관 같은 거 하는 거. 이거 다 PVC가 나죠? 그게 뭐예요? 폴리염화비닐이에요. 그 원래 이름이. 다 폴리 붙어 있죠. 이 폴리 붙어 있는 게 폴리머예요. 근데 이 폴리머 같은 경우에는 폴리로 시작되는 것들의 화학제품 재료들은, 그래서 얘네들 바닥재 같은 거, 아니면 뭐 고무, 파이프, 이런 것들의 기초 재료로 쓰이는 게 이 폴리머입니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나뉜다라고 보시고요. 요 기초 유분하고 요게요, 이 두 개 중에 어떻게 이게 석유화학이 나눠지냐면, 요게 한 70% 돼요. 그리고 폴리머가 한 30대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기초 유분하고 이 모노머, 특히 기초 유분이 제일 중요한 그런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회사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공장이 두 군데가 있어요. 대한유화를 공부하신 분들은 알 텐데, 하나는 온산 공장이라고 있고요, 하나는 울산 공장이 있어요. 좀 비슷하죠. 근데 여기서 쉬운 게 뭐냐면, 기초 유분이나 요 중요한 부분 있죠, 요건 온산에서 만들어요. 그리고 폴리머는 울산에서 만들어요.
요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왜냐하면 대한유화 할 때 이 온산공장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온산공장이 울산공장을 잘못 얘기했냐고 물어본 분도 있어요. 아니에요. 온산은 요거, 울산공장은 요거. 요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확실하게 쉽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유화의 가장 핵심 경쟁력은 뭐냐면요. 얘네가 분리막 아시죠? 2차 전지할 때 분리막. 이 분리막 초고분자하고요. 그리고 폴리에틸렌. 이 두 분야에서 얘네가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쪽에서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2차 전지 분리막 아시죠? 전기차 잘 나갈 때 어땠어요? 되게 좋죠. 근데 전기차 안 나가니까 힘들죠, 당연히. 근데 어쨌거나 전기차가 그래도 다시 판매량이 요즘 는다며요. 그래서 전기차 판매량이 늘면은 얘네들은 좋아질 수 있는 어떤 배경은 되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었어요. 한주라는 회사가 들어왔습니다. 한주. 이 한주가 여러분들 잘 모르는 분들 계실 거예요. 또 이 한주 그러니까 주식 한주, 두주의 한주 아닙니다. 이 한주가 뭐냐면 아까 제가 울산공장 얘기했죠. 울산공장에서 뭐해? 폴리머 생산한다 그랬지. 울산공장. 여기에 증기나 전기, 공업용수 같은 거 대주는 회사예요. 근데 이 한주라는 회사가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450억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요. 올해 영업이익이 예상 영업이익이 900억이에요. 2배가 늘어나요. 올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납니다. 2배가. 그냥 점프예요. 왜 그러냐면 얘네가 올해부터 뭐라냐면 LNG 열병합 발전소에서 144메가와트를 추가로 발전하고요. 그리고 15년간 얘네가 15만 톤 규모의 천연가스 고정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한주가 영업이익이 450억에서 작년에 올해 900억으로 확 느는데 요번에 얘네가 이제 대한유화한테 자회사로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 어쨌거나 이거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그리고 석유화학 산업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석유화학 산업 같은 경우에는요. 결국 국가에 우리가 기간산업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산업의 가장 기초가 되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기순환적인 흐름을 보여요. 이 석유화학은. 그래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석유화학이 좋을 때, 안 좋을 때. 그래서 글로벌 경기가 좋으면 석유화학이 좋아지고 글로벌 경기가 나빠지면 나빠지고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실은 석유화학 쪽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글로벌 경기를 먼저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글로벌 경기에 대해서 볼 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그냥 덤벼들면요. 엇박자를 냅니다. 근데 이 부분도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 제일 안 좋은 업황대라면 철강하고 석유화학 대잖아요. 왜 그럴까? 석유화학은요, 여러분들 중국하고 다 마찬가지고 뭐 중동도 그렇고요. 이젠 공급 과잉입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에틸렌을 얘네가 23년도에 에틸렌을 100% 자급자족으로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잉여분을 계속 생산해내면서 수출로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저가로. 그렇기 때문에 중국하고 여러분들 저가로 붙으면 이길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 완전 죽을 맛이죠. 대한유화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불리한 게임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걱정되고요. 그나마 그래도 좀 대한유화가 좋은 거는 그래도 다른 석유화학들은 거의 다 깨구락지 됐는데요. 아시죠? 요번에 뭐 한화하고 어디하고 뭐 그 싸운 거 아시죠? 서로 회사 뭐 이거 어려워지니까 대림하고 싸웠잖아요. 뭐 이거 대라 그러니까 이거 안 우리 못 되겠다. 이 돈 못 된다 막 이러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안 좋아요. 그런데 그래도 얘네들 같은 경우에 재무제표나 이 실적 보면요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석유화학에서 제일 알짜 회사 골라라 그럼 전 대한유화예요. 왜냐면 얘네들은 실적으로 보여주거든요. 나름대로의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나마 얘네들한테 좀 희망적인 건 뭐냐면요. 지금 제가 아까 공급 과잉 얘기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서로 다 죽는다 이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 내년 상반기, 26년 상반기부터 이제 중국하고 우리가 감산을 합니다. 중국은 쉽게 말하면요. 20년 이상 된 노후 설비들. 그리고 이 에너지 소비 강도를 미달한 설비들. 이런 설비들을 이제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제 점점 없애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NCC 아시죠? 아까 제가 나프타 이 설비 NCC를요 270만에서 370만 톤을 자율 감축하겠다. 그럼 이게 중국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게 세계 석유화학 생산량에서 2에서 3% 정도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 2에서 3%가요 이제 앞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석유화학한테 의미가 클 거예요. 그런데 이게 2026년 이후부터 이게 전환점으로 자라면 석유화학들이 최악을 면하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감축을 이렇게 대놓고 서로 간에 확 줄여서 하자라는 말들은 가끔씩 있었지만 직접 행동으로 옮기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로 서로 다들 이러다 망할 것 같으니까 진짜로 행동으로 옮겨요.
쉽게 말하면 최악의 상황을 이제 점점 면해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진이라 그러는데요. 마진 스프레드. 얘도 마진 스프레드를 많이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제품 가격하고 원유 가격, 원재료가 되는 이 사이에 이게 마진 스프레드예요. 이게 그래서 올랐다 내렸다 이거 보세요. 석유값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거 뭐예요? 글로벌 경기잖아요. 석유값 오르면 뭐 경기 어쩌고 세계 경기가 어쩌고 그런 말 하잖아요. 마진 스프레드가 줄고 늘고가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아까도 말했지만 경기순환적으로 글로벌 경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 호불호가 확실한 업종이다. 제가 이 말씀 드렸잖아요. 마찬가지. 얘네 마진 스프레드가 중요한데요. 이제 마진 스프레드가 금리 인하를 해서 경기가 만약에 회복이 된다. 근데 솔직히 이건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 여러분 안 그래요? 전 경기 회복하는데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그러면 일단은 마진 스프레드가 좋아질 가능성은 있어요. 지금 마진 스프레드가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서 여기서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을까? 근데 전 더 나빠질 가능성은 없다 그래요. 왜 그래? 아까도 말했죠? 감축 시작하거든 이제. 그러면 마진 스프레드 좀씩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최악은 면할 겁니다 이제부터. 그리고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이게 극심한 불황에서도 얘네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실적이나 이런 거 좋았어요. 나름대로 잘 선방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26년부터 이렇게 업황도 이 구조조정하고 하면 좀씩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은 면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저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우열반이라는 게 있었어요. 요즘 우열반 있나요? 두 반을 나뉘어. 그러니까 70명이야. 1등부터 35등은 우등반, 36등부터 70등은 열반, 예, 우반, 열반 이렇게 나눠서 수업하고 막 이랬던 거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뭐 가끔 아닐 때도 있지만 흔히 이런 말을 해요. 열반 1등은 우반 꼴등보다 그래도 못한다. 이게 참 슬픈 건데 뭐 잘해서 올라가기도 하죠. 근데 흔히 그냥 그렇게들 얘기해요.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열반 수업 들어와서 할 때 야 여기서 1등이 저반 꼴등보다 못하는 거야 막 이러고 공부하라고 막 선생님이 창피 주고 이랬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쉽게 말하면 석유화학 업종은 이제 열반이에요. 열반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래도 우반으로 점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하지만 우반에서 노는 애들 중에서 자꾸 고르는 버릇을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래서 단단히 물린 종목이 뭐예요? 개인들이 철강.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철강은 여러분들 인류 역사에서 이제 점점 도태되는 업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철강을, 그래서 철강에 대해서 뭐 코로나 때 어쩌고저쩌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말 믿고 했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완전히 다 깨구락지 된 이유가 그거예요. 왜? 전 그때도 계속 말씀드렸는 게 이거였잖아요. 철강은 열반이다. 열반. 쉽게 말하면 인류 문명이 발전하면 갈수록 철은 들쓰게 돼 있다. 근데 어떻게 얘가 좋아지냐 추세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된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다. 인류의 문명사를. 안 되잖아요. 죽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이 대한유화를 떠나서 되도록이면은 우반에서 노시는 버릇을 하세요. 열반에 있는 애 잠깐 반짝했다고 하지 마세요. 차라리 열반에 있는 애가 진짜 우반으로 넘어오면 그때서 관심 가져도 되니까 전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한유화 주식 흐름상 보면은 그렇게 나쁜 모습 아닐 수도 있고 막 이런데 제가 봤을 때 이 모습을 과연 좋은 모습이라고 설명드리기는 좀 아닐 것 같네요. 그래서 긍정적인 멘트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오프라인 무료 주식 강연 찾아가요 이반장. 10월 25일 토요일 오후 1시 울산광역시로 찾아갑니다. 주식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번 종목은 펄어비스입니다. 펄어비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길래 한번 펄어비스 골라봤습니다. 펄어비스 여러분들 2010년도에 설립된 게임 회사죠. 게임 스튜디오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 그래서 이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잘 아시는 회사일 겁니다. 창립자가 김대일 의장이라는 분이죠. 그분은 게임 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지분을 한 약 37% 정도 갖고 있는 최대 주주로 있고요. 그리고 경영 쪽은 차라리 딴 사람이 맡아라. 그래서 2022년도부터 허진영 대표죠. 허진영 대표가 경영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체제로 회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매출 구성하면요. 이 회사는 워낙 유명한 게임이 있죠. 전 게임을 안 해서 진짜 잘 모르는데 이 게임 되게 유명하다고 그러거든요. 검은 사막. 이 검은 사막이 얘네 매출의 75%고요. 딱 두 개가 다 먹여 살려요. 2부 IP가 이게 25%예요. 그래서 얘네는 검은 사막에 죽고 사는 회사였습니다. 이 검은 사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2014년에 이게 온라인으로 출시를 시작해서요. 일본하고 대만, 뭐 러시아 이런 쪽으로 막 진출을 했죠. 매출을 보면요. 검은 사막은요. 해외 매출이 80%예요. 국내 매출이 20%고. 그러니까 얘네는 진짜 이게 국내에서 엄청나게 성공한 회사입니다.
주봉이나 월봉을 보더라도요. 보시면 코로나 그때하고 해가지고 보세요. 확, 예, 진짜 탄탄하게 지키고 있다가 진짜 주봉이나 월봉 보면 이 회사 과거에 한 번쯤 투자해볼 만한 그런 회사였어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또 특히 이 해외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 해외가 어디서 주로 나오냐면요. 이게 미주나 유럽 쪽에서 70%가 뽑힙니다. 예, 그리고 아시아가 한 20%, 요 정도 뽑히고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 해외에서 굉장히 성공한 뭐 우리나라 게임 회사 중에 그런 회사들 뭐 물론 몇 개는 있지만 그래도 아주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의 여러분 특징은 아시죠? 제가 좀 전에도 이 회사 무슨 회사라고 했어? 게임 개발 회사라고 그랬죠. 게임 개발 스튜디오. 그러니까 게임 개발을 하는 애들하고요. 쉽게 말하면 그거를 흥행시켜서 파는 애들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요번에도 했던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어떤 종목인지 아시죠? 이런 유명한 뭐예요? LNC 바이오, 휴메딕스. 뭐예요? 리토를 만드는 거는 LNC 바이오. 그거를 파는 거는 휴메딕스. 그래서 엘라비의 리토. 우리 수사반장 때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을 만드는 거는 얘네.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이 프로모션을 하는 거는 다른 업체들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면 만약에 LNC 바이오가 자기네가 직접 아주 빵빵한 유통망을 이미 갖고 있어서 직접 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때요? 이익률이 훨씬 높아지겠죠. 근데 이건 이익률이 이렇게 되면 떨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체적인 게임 업체들이 자기네가 직접 이걸 못하고 유통시키는 건 퍼블리싱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쉽게 말하면 이 퍼블리싱을 딴 데한테 맡기기 때문에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이 좀 더 수익을 뽑을 수 있는데도 못 뽑는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를 점점 어떻게 했냐. 대만을 시작으로 해가지고요. 점점 해서 자기네가 퍼블리싱을 직접 합니다. 근데 한 나라만 못해요. 어딜까요? 혹시 여러분들 예상하셨죠? 중국. 왜 중국은 못할까요, 여러분들? 중국 퍼블리싱 유명한 회사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 중에 중국 들어갈 때 얘네가 퍼블리싱 하는 회사 되게 많습니다. 모르세요, 여러분들? 텐센트라고 들어보셨죠? 아주 중국의 불멸의 아주 퍼블리싱하는 이 텐센트가 중국은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은 사막에 대해서 이 중국 빼고는 지금 다 얘네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되어져요. 근데 지금 이 회사적으로 따지면요. 펄어비스가 지금 정책이 들어가 있어요. 왜 정책이냐면 아까도 제가 뭐 갖고 먹여 살린다고 했어요. 얘네 검은 사막하고 2부 2개 갖고 먹여 살린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지금 매출이 정체돼 있어요. 그리고 점점 하락해요. 근데 신규 게임을 못 만들어내면요. 게임 회사들은 무조건 안 됩니다. 근데 신규 게임에 대해서 얘네가 지금 제대로 못 만들어내고 있죠. 근데 특히나 얘네들 같은 경우에 그래도 저는 얘네들을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제가 펄어비스를 다른 게임 회사들보다 좀 칭찬해주는 부분은 뭐냐면 얘네는 게임 개발에 대해서 진심이에요. 왜 진심이라 그러냐면요. 얘네가 올 상반기에 게임 개발에 R&D에 들인 돈이 610억이 좀 넘어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얘네 매출에요. 40%예요. 거의. 매출의 40%를 게임 개발에만 때려 박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회사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얘네들 그래서 제가 얘네들 진짜 칭찬하는 건 이거예요. 얘는 게임 개발의 진심이에요. R&D 비율 1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회사를 솔직히 주가를 떠나서 굉장히 좋아해요. 이렇게 진짜 자기가 하는 거에 진심으로 열심히 하면서 그러고 돌파구를 찾아야지 주가 한번 띄워보려고 어떻게 하는 회사들 저 그런 회사들 보면 그냥 욕하는 게 그거예요. 아무리 주가 올라가도.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주가가 낮아도 저는 이 회사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걸 나름대로 해서 이걸로 뚫어보려는 게 뭐였어요? 아까 검은 사막이었죠. 그래서 신규 작품을 내놓으려고 그래죠. 뭐예요? 그게 붉은 사막이죠. 이 붉은 사막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얘네가 이게 처음으로 게임을 이제 하겠다고 이게 내놓겠다고 발표한 게 언제냐면 2020년 1, 4분기 실적 발표에서 했어요. 얘네가 2021년 4분기에 이거를 출시하겠다. 드디어 붉은 사막이 검은 사막을 이를 끝내주는 작품이다. 하겠다 했어요. 근데 지금 붉은 사막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었죠. 왜 그럴까요? 얘네가 2021년 4분기에 내놓겠다 그러고 2021년 7월에 야 지금 미안한데 우리 못 내나 연기 이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올해 8월에 얘네가 또 연기를 해버립니다. 2026년 1분기에 내놓겠다고 재차 또 연기를 해요. 그래서 얘네가 붉은 사막 갖고 2번 거짓말했어요. 지금. 그래서 그때도 보시면 알겠지만 주가 여기 보면 갭으로 빠졌죠. 뻥 하고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2번째 연기 발표한 날이에요. 근데 기술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이건 굉장한 겁니다. 왜냐? 제가 칭찬한 부분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진짜 쓰레기 회사였으면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하고 나서 이거 회복 못합니다. 근데 보세요. 갭 다 메웠어요. 바로 반등 시작해서.
제가 칭찬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제가 이런 회사를 칭찬하냐라고 했을 때 게임 회사 자체가 엄청난 건 아니에요. 이미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잠식돼서요. 이게 어마어마한 뭐 좋은 산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아닌데 그래도 이 회사 자체적으로는 전 칭찬하는 부분은 합니다. 좀 전에도 말했지만 R&D의 진심이에요. 게임 개발하는 데가 R&D의 진심인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이렇게 됐을 때 무너지지 않고 어쨌거나 이렇게 다시 이 갭을 메꾸는 상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한테는 신뢰를 잃은 건 맞아요. 투자자들이 야 이거 또 3번 거짓말해서 완전히 바보 된 사람 있죠. 유명한 애 누구 있어요? 양치기 소년. 이게 지금 잘못하면서 한 번 이제 더 거짓말하면요 양치기 소년이 돼버려요.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게임스컴 2025라고 세계적인 게임이 있거든요. 또 그 도쿄 게임쇼 2025 이런 데서 지금 붉은 사막이요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 얘네가 뭐 저는 게임을 잘 모르겠는데 얘네들이 진짜 거의 뭐 실전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 게임 비주얼이 어마어마하대요. 그래서 이런 게임쇼에서 얘네가 굉장히 호평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게임 나오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지금 많이들 듣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게임 업체 제가 지금 좀 전에도 말했지만 이랬어요. 게임업 자체를 전 좋게 보진 않는다. 왜 그럴까? 게임 업체의 대장이 누굽니까? 대장. 제일 큰 형님이 워낙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프로 야구단도 갖고 있죠. NC소프트잖아요. NC소프트가 근데 어떻게 했어요? 좀만 하면 다 돈. 부분 유료야. 그래서 뭐예요? 리니지 형님들이 야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니? 우리가 아무리 이거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막 실망하고 막 돌아선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 NC소프트 주가 지금 한번 보세요. 반등을 못 하잖아요. 사람들한테 외면받으면 이렇게 돼요. 회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얘네도 지금 2번 거짓말했죠. 자꾸 이렇게 연기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이거 되게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R&D 하는 거 저 되게 칭찬했어요. 진심이면 대신 약속도 지켜야 돼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전 이 회사를 과연 이게 어디로 갈까 저도 지켜보려고요. 왜냐 이 정도 게임 개발의 진심인데 이 주가보단 좀 나아야 되지 않냐.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는 봐요. 근데 이게 2번이나 거짓말했기 때문에 NC도 결국 거짓말해서 주가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펄어비스도 여기서 조금이라도 나은 모습을 보이면 여기다 좀 더 나은 주가 모습이 되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NC 같은 주가 모습 되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그래서 신뢰를 잃어버린다는 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뢰를 한번 잃어버리면 회복하는데 너무 힘들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거 펄어비스 회복하려면 신뢰 회복하려면요 정말 열심히 하고 진짜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믿음을 주는 행동을 몇 번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주가 제대로 못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게임 산업 자체도 여러분들 P2E 게임이라고 한번 그 성장 동력 찾으려고 했던 거 아시죠? 뭐 플레이 투 원 해가지고 뭐 게임하면서 돈을 번다. 이거에 대해서 몇 번 얘기했지만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 뭐 하루 몇 시간 자는 거? 뭐 4시간인가 자고 게임기 앞에만 계속 붙어있고 게임만 24시간 해야지 얼마 벌어? 10,000원이 안 돼요. 하다못해 편의점 한두 시간 뛰어도 그거보다 많이 벌어요. 근데 거의 게임 진짜 중독으로 페인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전 이건 게임 회사들이 뭐 거짓말한 건 아니겠죠. 뭐 10원 20원 버는 거고 100원도 버는 거죠. 그런데 거의 페인이 되도록 해가지고 그거를 하는 게 그게 버는 걸까요? 이거는 기만이죠. 그러니까 전 게임 회사들이 좀 이런 신뢰를 많이 잃고 있다고 봐요. 물론 크래프톤 같이 진짜로 대작을 계속 내놓고 성공하는 회사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 좀 전 앞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 회사들도 이제 계속 차별화될 거고 게임업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는 건 이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펄어비스 이 주가보다 나은 모습은 제가 말했던 부분 성공적인 부분이 나오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를 좋게 긍정적으로 보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반등할 때 다른 쪽으로 계속 갈아타는 계기를 삼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연휴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다시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쉰 자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일하면 또 쉬고 그죠? 여러분들 우리 이제부터 또 열심히 한번 달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